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2018년 5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내일 5월 22일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 애들 학교가 쉬어서 저도 오늘 아침부터 새벽같이 속초 갔다 왔어요. 근데 학교는 쉬는데 애들 학원은 안 쉬어가지고 학원 집어넣으려고 열심히 아침에 새벽같이 갔다가 점심 먹고 또 불이 나게 와서 학원 집어넣고 오후에 지금 이제 부동산 뉴스 읽어보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어제 토요일부터 뉴스들 좀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읽어볼 만한 뉴스들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취득세 이중과세, 새 아파트 입주자는 봉, 정부는 알고도 외면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 보니까 화난 게 되게 많아요. 이중과세 하니까 정부가 돈을 막 좀 2배로 가져가는 것 같고, 그렇죠? 화나요가 411명으로 훨씬 많이 찍었죠. 자, 이중과세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과세를 2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이 취득세를 2번 낸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2번 내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취득세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재개발 취득세 다르고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 다르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계약자 취득세 다르고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취득세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세제 부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취득세라고 하는 건 결국 정부에다 내는 돈이기 때문에 얼마를 더 낼 건지 어떻게 내는 건지 취득세 예를 들자면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 투자할 때 취득세 세율이 토지 같은 경우에 건물 멸실되고 나서 입주권 상태에서 투자할 때는 세율이 4.6%거든요. 그러면 이 세금이 굉장히 커요. 일반적인 주택세금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한번 내는데 입주할 때 또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취득세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주택 취득하는 거에 비해서 취득세가 따따따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큰 문제거든요. 얘기가 조금 늘어졌습니다.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취득세 어떻게 내느냐를 공부하려는 게 아니니까 일단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부분에 집중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통은 이제 건설 회사에서 집을 짓지만 집을 짓는 주체는 보통 시행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행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땅 갖고 있었으면 땅에다 집 지을 때 건설회사 니들이 와서 집 좀 져줘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짓는 건설회사 시공자가 있고, 땅 주인이 집 짓는 사실 이렇게 지어주세요 저렇게 지어주세요 라고 하는 건축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행자가 보통은 이제 이런 비용이라든가 세금 내는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게 되는데요. 그 의무를 다 행해야 되게 되는데요. 집을 지으면 그 집 누구 이름으로 짓겠어요? 자, 아파트 분양을 지금은 선분양 제도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거예요 라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시행자가 이제 분양 공고를 내고, 건설회사 시공자가 우리가 져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짓죠. 그리고 이제 청약해서 당첨자가 결정이 되면 분양 제약제가 생겨요.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나중에 집이 다 지어지면 내 이름으로 분양 받을게요 라고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시행자가 집을 지어서 분양 계약자 이름으로 집을 등기를 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어떤 개념이냐면, 시행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내서 집을 지어서 원시 취득한다 그래요. 없던 집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기 전에는 없던 집이 집을 지어서 만들어서 누구 이름으로 취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시 취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 이름으로 원시 취득합니다. 보통 서울 안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 이름으로 취득을 한 다음에 보존 등기를 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분양계약자한테 등기를 한 번 더 넘겨주는 형태. 이거는 건설회사가 아니죠. 사업 시행자가 분양계약자한테 이전 등기를 한 번 더 해주는 형태. 그러니까 취득이 2번 발생하죠. 원시 취득으로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게 한 번 원시 취득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계약자한테 취득을 한번 넘겨주게 되는 이전
예, 소유권 승계 취득이 한번 발생하게 되거든요. 두 번 취득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취득세를 두 번 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분양계약자는 취득세 언제 한 번 내요? 자기 이름으로 건설회사가 아니죠. 예, 사업 시행자로부터 명의를 넘겨올 때 그때 취득세 한 번 내면 돼요. 가액에 따라 분양가액에 따라서 6억 이하면 1%, 6억에서 9억 사이면 2%, 9억 넘어가면 3%. 그 세율대로 취득세를 내죠. 예, 그렇게 내고, 그러면 그 앞에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달라요. 1%, 2%, 3%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취득세는 누가 내냐? 예, 사업 시행자. 예, 조합이면 조합이 내고요. 또는 건설회사면 건설회사가 내고, 뭐, 우리 신도시 같은데, 택지지구 같은데 아파트, 땅 사가지고, 건설회사가 땅 사서 분양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땅주인, 예, 그 사업 시행자가 취득세 한번 냅니다. 근데 납부하게 된 취득세는 어디에 녹아 있어요? 예, 일반 분양가에 녹아 있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양가에 녹아 있는 거지, 예, 분양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두 번 내는 건 아닙니다. 그냥 분양가 안에 건축비, 뭐, 여러 가지 비용들, 금융비용들 녹아 있듯이, 사업 시행자의 비용 안에 녹아 있을 뿐인 거지, 두 번 내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보면, 취득세를 두 번 내는 게 아니라고 보면, 뭐 사실은 취득세를 이런 식으로 사업 시행자가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안 내게 되면 분양가가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더블 되는 거다라고 뭐 받아들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글쎄요, 사업 시행자가 예, 굳이 만약에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뭐 취득세를 한 번만 원시취득처럼 안 하고 한 번만 내게끔 한다라고 해서 분양가를 낮출까요? 예. 이중과세 문제 부분은 조금 별개로 곰곰이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기사에서는 일단 뭐 정부 알고도 외면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얘기 있는데, 이렇게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두 번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분양계약자가 분양받는 거니까 한 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그런 반박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곰곰이 따져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방식 자체도 법리적으로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집을 짓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분양계약자한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이 두 번 발생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일반 분양 받는 사람이 원시취득을 하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분양계약서 내용이 말이 안 되거든요. 내 이름으로 짓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뭐 아무튼 뭐 그거는 법률가들께서 알아서 고민하셔서 싸우셔야 될 부분인데, 자, 근데 정부가 알고도 외면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무슨 소리냐면, 이 취득세는 누구 세금이냐면, 자, 아파트 분양받으면 아파트 입주할 때 내는 세금이, 이 취득세라고 하는 거는 지자체 세금이에요. 중앙정부 세금이 아니라, 예, 구청 세금이에요. 구청의 세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이에요.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나서서 이 지방자치제 한다고 하고, 지방정부가 안 그래도 돈 없다 하는데, 이 지방세를 만약에 못 받아가게 하면,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걸 못 받아가게 하면, 그렇잖아요. 중앙정부, 내 세금 아닌데, 야, 니들 세금이니까 니들 받지 마,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지방정부들은, 야, 이거 없어지면 안 돼, 니들 중앙정부가 돈 내놔, 이런 식으로 해서 삥 뜯길까봐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되게 곤란하겠죠. 이 세제를 큰 틀에서 바꾸기가 쉽지 않겠죠.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 필요성을 느끼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까지 보면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도 보면 다르거든요. 예, 이 취득세 내는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밥그릇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예, 정부도. 이게 뭐 사실 우리들도 먹고 사는 밥그릇이 뺏기를 문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막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것처럼 이 정부도 세금 나가는 세원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 세원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칼을 안 들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취득세 이중과세에 대한 기사도 이제까지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예, 봤던 것 같은데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자, 기사가 보이길래 그냥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한번 언급해 보려고 길게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요새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거래 절벽에 대한 얘기들. 사실 오늘 제가 뉴스에서는 거의 토픽을 안 꼽았는데, 1, 2, 3월달 상승장에서도 부동산 상승이 가파르다 이런 기사들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잖아요. 최근에는 무슨 내용이 많겠어요. 특히 재건축 관련해서 재건축 부담금 얘기 나오고 나서 파열음이 크다. 살려는 사람이 없다. 거래 자체가 잘 안 된다. 올 초보다 아파트 가격들이 얼마나 빠졌다. 또는 무슨 구 하락세로 전환됐다. 그러니까 매매가 하락에 대한 기사들이 되게 많고요. 한편으로는 반사이익, 기사 의도들이 계속 읽힌다 그래야 되나? 재건축은 이렇게 죽는데 재개발은 딴 나라 얘기예요. 재개발 쪽은 오히려 호가가 올라가네요. 이런 식의 기사도 얼핏 보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사이익이나 풍선효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대마가 죽으면 큰 흐름이 꺾이면 조금 전체적으로도 조정 장세로 가는 모양새이기는 했거든요. 심지어는 기축 아파트들 중에서도 높은 호가를 보이던 소위 말하는 마용성 중에서도 용산을 제외한 마포 이런 데들의 아파트 호가들도 일부 꺾인 모습이 보인다, 이런 기사까지 보이긴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런 추세나 흐름에 대한 기사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니까. 보시면 되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더 부동산은 이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에서 볼 때 약간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 없는 그런 기사가 오늘 또 하나 보이는데요. 자, 부동산 보유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올 초에도 사실 보유세 어떻게 바뀔 거다. 작년 연말부터 보유세에 대한 기사들이 있긴 있었지만 겁주기 또는 그러니까 이 정부의 관료라는 표현이 맞나요? 관료들이 나와서 보유세 건드릴 거예요. 그때 이 기재부 장관에 대한 말을 옮기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보유세를 증세에 대한 얘기들이 한 번씩 나오면 그 기사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불쾌했다. 불쾌했다는 얘기는 그런 발언이 불쾌하다기보다는 세금이 늘어나면, 보유세가 늘어나면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진짜 기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리마인드 되고 일깨워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자, 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발표가 다음 달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에 일단 기본적으로 개편안에 대한 밑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6월 달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발표하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지금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일단 건드릴 거다. 종부세를 개편할 거다라는 얘기가 제일 커요. 종부세라고 하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설명드리자고 하면, 아까 제가 취득세 얘기했죠. 취득세는 지방세라 그래서 지방정부, 구청에서 세원으로 가져가는 세금이다라고 했는데,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보유세도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세원인데요. 그러니까 강남구는 집가들이 높고 하니까 재산세도 많이 거치겠죠. 그러니까 강남은 항상 돈이 많은 구청이 돼요. 강남구청, 서초구청 이런 데들은. 근데 집값이 싼, 주택의 가격이 싼 지자체들은 어떻겠어요. 집값이 싸니까 세원도 적겠죠. 그러니까 우리 구청 돌리는데 이 돈 갖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자꾸 보조해주고, 서울시에서 보조해주고, 이 돈 거쳐지는 거 갖고 보조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인 건데요. 자, 근데 이게 종합부동산세는 한 10여 년 전, 2005년?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그때였죠. 부유세라는 개념에서 출발했어요. 2004년인가 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정의당이 아니지. 민정당은 옛날이고,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에서, 유럽처럼 부유세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되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부유세, 말 그대로 부유한 사람들은 세금 더 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죠. 근데 이제 명칭은 종합부동산세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한 사람이 또는 이제 그 당시에는 한 세대였어요. 한 세대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들을 다 더해서 세금 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었고, 나중에 이제 이게 위헌 판결 받아서 지금
이제 현행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부동산,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을 경우에 다 더해서 이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게 되면, 뭐 1주택 같은 경우는 9억 원 넘게 되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내라. 재산세는 이미 한 번 더 냈고, 그 다음에 이 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부유하니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 부동산세를 한 번 더 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지방정부 소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초과해서 내게 되는 세금은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뺏어온 납부받은 세금 가지고 또 이제 다른 세원으로 쓰게끔 한 게 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인 거죠. 근데 이 종부세가 너무 약하다. 좀 더 걷게 해야겠다. 왜? 집값이 올라가고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려고 하는 이 구조 자체가 다주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끔 설계된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금이 적단 말이야. 그럼 세금 좀 한번 더 내봐라 라고 이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라고 했고,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세금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뭐 계속 이 보유세 관련해서 얘기 나올 때 이게 재산세를 건드리게 되면 지금 집값이 오른 지역도 있지만 떨어지고 있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에게도 집값도 떨어지는데 세금도 올라 이러면 거기는 완전 멘붕이 올 테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려서 좀 집값이 많이 오른 그런 지역들, 다주택자들 이런 쪽에게만 조금 세금을 더 증세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세특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주로 이제 언급한 부분이 바로 이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리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개편안 내용 지금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그림은 이건 나중에 다음 달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뭐 그림이니까 보면 일단 세율을 좀 바꿔야 된다. 종합부동산 세율을 올리자라는 건데, 종부세 세율을 올리면 세율을 올린다는 건 늘어나는 세금이 바로 그냥 세율 증가분에 따라서 딱딱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건 뭐 세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불확실하다. 이거는 이렇게 안을 정부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부분이니까 싸워봐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후퇴할 수도 있고 변수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 이게 공정시정 가액 비율이던가 정확하게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주택 가격을 100% 다 인정 안 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맞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일정 비율 실제 가격이 얼마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그거에 대해서 다 받으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걸 통해 세금을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거든요. 이 탄력적으로 적용하니까 부동산 가격 자체가 막 불안할 때는 조금 많이 하기도 하고, 안 좋을 때는 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추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지금 60에서 80% 수준인 공시 가격을 90% 이상으로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하면 10% 반영이 더 되게끔 되니까 종합부동산세가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뭐 실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밑에 거네요. 예.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그렇죠. 이거는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 있으니까 바로 정부가 대통령령 시행령 개정하면 바로 가능한 거고,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죠. 이게 지금 순서가 지금 엇갈렸습니다. 지금 주택 공시 가격 자체가 우리가 시가가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이면 이 주택 구청에서 세금 매기는 이 과표 자체가 10억으로 돼 있지 않거든요. 보통 뭐 한 6억에서 한 8억 사이. 이게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그리고 주택 형태에 따라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많이 미치지 못하고 60% 이하인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 편이죠. 70-80% 이 정도 되는데, 이 주택 가격 자체, 그냥 세금을 내게끔 하는 가격 자체를 많이 올려버리는 부분들, 요것도 고민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율을 올릴 수도 있고, 실가에 거의 준하는 형태로 주택의 가격을 반영해서 세금 기준으로 삼게끔, 우리 단독주택 공시가격 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가격을 올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실가 수준의 한 90% 선까지. 근데 요거는 지금 당장은 못 올리죠. 매년 1월, 이게 기준일이 있어요. 토지는 언제, 주택은 언제인데, 그 기준일
아마 1월 1일인가 아무튼 기준일 기준으로 해서 이 공시 가격 발표를 하는데 그거를 발표를 해야 되니까 올해는 안 되고 뭐 내년에 하겠죠. 그리고 그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 자체도 뭐 법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이것도 건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하는 건 이거는 바로 올릴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건드려서 세금을 늘리겠다. 지금 여당에서 박주민 의원이었나? 발행한 내용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로 인상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세율도 올리자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증세할지 종부세를 어떻게 건드릴지는 나중에 결정돼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합니다.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 늘어나는 부분들이 빤히 보이죠. 대신 이제 뭐 발의했던 개편안 중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 9억까지 종부세 면제거든요. 그걸 12억까지 늘리겠다라는 내용까지 포함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을 6억으로 내릴 수도 있다, 막 이런 안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한번 들끓은 적이 있었죠. 지금 1주택자는 사실 실수요자니까 좀 봐주자. 그리고 고가주택의 개념 자체가 과거에는 9억도 고가주택이었지만 지금은 비싼 집들이 많이 늘었으니까 12억까지로 좀 완화해주자. 이 부분까지는 대신 세율은 올리자.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추후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4월 9일날 재정개혁특위가 출범을 했고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에 종부세 중심의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할 거고 그 다음에 8월 초에는 기재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이 개편안을 반영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9월달부터는 학계, 부동산 업계의 의견 청취 결재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할 거고 내용들이 입법화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적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되네요. 자, 보유세 얘기 좀 해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결정될 부분이 아니지만 6월달에는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고 또 기사화되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수 수요 억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또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금리 인상과 더불어 세금, 보유세 증가는 굉장히 악재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얘기가 굉장히 늘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이 기사 남아있는 것들까지 읽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자, 재건축 조합 보유 물량 일반 입찰 숨은 로또 잡아라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기서 뭐 기사에서는 재건축이라고 했지만 재개발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건축 조합 또는 재개발 조합의 보유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보류지라는 개념입니다. 보유 물량, 보류지. 시세 대비 1억 싸게 낙찰하는 게 빈번하다. 서울 습자의 아크로 리버하임 등 입주 단지가 줄줄이 실시 예정이다. 요거는 조금 그런 건 아닌데 기사에서는 너무 대박인 사례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보류지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자, 보류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정비사업 물량이거든요.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있던 집, 서울 안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있던 집들을 헐고 새로 집 짓는 거예요. 근데 분양 대상자를 정해요. 원래 재개발구역 안에 집을 갖고 있었거나 또는 뭐 토지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어떤 이유로 보니까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주는데 이 조합원, 이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조합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주면 안 됩니다. 청산시키세요.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를 냈어요. 이 사람은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분양 신청까지 내고 했는데 분양 대상자 안 됐다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집을 현금 청산 받고 쫓겨나야 되는데 억울하죠. 억울한데 억울하니까 조합 상대로, 구청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조합 상대로 소송을 걸죠. 나도 아파트를 주세요. 분양 대상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 관리처분 계획은 무효입니다. 나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위를 확인해 주세요 하고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걸면 소송 결과는 바로 안 나오죠. 한참 뒤에 나오죠. 근데 그 중간에 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합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계속 하지요. 조합원들한테 줄 것 빼고 다 일반 분양을 해요. 자,
조합원들이 아파트 500세대를 짓는데 조합원들이 400개 가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100개 일반 분양했습니다. 완판 쳤어요. 분양 다 끝나고 집 짓고 있는데 나중에 판사가 이 소송 결과를 보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하네요. 아파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관리처분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파트 주세요라고 판결 땅땅땅 해요. 그러면 이 판결문 들고 이 사람이 조합 갑니다. 이거 봐. 판사가 나 아파트 주라고 그랬으니까 아파트 내놔라고 했는데 500개 짓기로 했고 400개 조합원이 가져갔고 100개는 일반 분양해서 일반 분양 계약자들이 다 정해졌어요. 이 사람 한 개 집 줘야 되는데 집을 한 채 그때 더 만들어요? 설계 변경해서? 예. 못 만들죠? 그럼 기존에 갖고 있는 조합원 거 뺏어서 줘요? 일반 분양했던 사람한테 당신 거는 이게 우리 조합원 줘야 될 게 하나 생겨서 일반 분양 당신 거 취소할게 이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자,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판결에 따라서 추후에 분양 대상자로 확정돼야 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대비해서 보통 이제 조합원 숫자 1% 정도를 보류지 물량을 둡니다. 조합원이 400명이었으면 일반 물량 중에서 한 4개 정도를 보류지 빼놓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소송이 걸리는 사례가 있으면 소송 물량만큼 보류지 개수를 빼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놨다가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 소송들을 했는데 이 사람은 보류지 줘야 됩니다라고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당신 이 사람은 안 줘도 돼요. 보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괜히 소송했네요라고 판사가 판결해 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류지로 빼놨던 물량이 나중에 입주할 때 가면 남겠죠. 이 물량들은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전화 끊고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남는 물량을 팔아야죠. 근데 얼마에 팔 거예요? 비싸게 팔면 조합원들 입장에선 좋겠죠. 근데 뭐 비싸게 판다고 팔리나요? 보통은 이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 개수가 이게 이 시점에 20개가 넘어가면 최초에 3분양할 때 한 것처럼 입주자 모집 공고 내고 분양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개수가 그 미만이 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팔 수가 있는데 이게 파는 방법이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본 내용에 따르면 다 다양합니다. 이제 어느 조합과 물건 몇 개 없는 데 같은 경우는 동네 부동산에 뿌려서 부동산에서 이 금액 감정평가하면 이 금액 이상으로 팔아주세요 해가지고 동네 부동산에서 팔기도 하고요. 그럼 일종의 깜깜이 분양이 되는 거죠. 그냥 사겠다는 일반 분양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조합원 거든 일반 분양이든 분양권 사러 왔던 사람이 부동산 갔는데 조합에서 보류지 물건이 나온 게 있어요 해서 소개받고 그 물건이 괜찮다 이 가격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가서 분양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일종의 수의계약 선착순 계약처럼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 지금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사에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을 정하고요.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사가 이 보류지를 입주하는 시점에 가서 감정평가 금액을 정하죠. 왜냐하면 선분양하던 시점에 감정평가한 가격대로 그대로 했다가 가격이 훨씬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같았으면 옛날에는 되게 쌌잖아요. 지금 요새 가격이 지난 몇 년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입주하는 시점에 가서 감정평가를 해서 요 정도 가격 이상은 돼야 됩니다라고 정하면 그 가격 이상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마치 경매처럼 높게 입찰하는 사람한테 이 물건을 드릴게요.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찰을 받을 때 잘 받으면 어떻게? 시세보다 1억 싸게 받을 수도 있다. 낙찰 빈번이라고 했는데 빈번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싸게 받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공고를 보통 내요. 신문에다 공고를 내고 동네 부동산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면 이해관계 있는 조합원들도 있고 그 조합 임원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관계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자기들도 입찰하려고 들어가고 그래서 가격을 써내서 높은 사람이 입찰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일종의 높게 써야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경매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그래서 경매에도 가격을 적절하게 잘 쓰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런 경매처럼 뭐 그런 권리 분석 필요 없이 가격만 딱 보고 적절한 가격을 써서 넣으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숨은 로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류지라는 게 있는 것도 사람들은 잘 모르고, 보류지를 이런 식으로 입찰해서 또는 뭐 부동산 중개업소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들을 잘 모르니까, 아는 사람들은 요걸 찾아가지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조합원 물건들 또는 일반 분양 프리미엄 붙어있는 물건들에 비해서 좋은 조건에 가져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수들만 아는 보류지 매각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올해 또는 내년에 입주를 앞둔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이런 아파트들이 보류지 매각들에 나설 예정이며,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걸 눈여겨서 좀 봐라 라고 하는 거죠. 최근 보류지 매각 낙찰가와 시세 비교해서 이게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보류지를 좀 싸게 받았다, 1억 원 이상 싸게 받은 사례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자, 이거는 사실 보류지 물건이 시세라고 하는 게 상한가 차이가 있으니까 뭐 싸게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자,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준비된 기사 같고요. 자, 그리고 기사에서 또 이 보류지 매각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자금 조달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도 다 제대로 갖출 수 없고, 왜냐하면 거의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분양은 선분양이니까 내가 이런 옵션 해주세요 이런 거 요청할 수 있지만, 거의 지어놓은 상태에서 요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 입찰 대금 납부하는 스케줄들도 일반 분양이랑 이런 거랑 달라서, 왜냐하면 이건 보류지 매각은 거의 후분양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급격하게 막 이렇게 넣어야 돼서 조금 자금 부담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조금 싸게 이렇게 매각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보류지 부분들도 눈여겨서 보라는 기사였습니다. 적절하게 좋은 기사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 달에 한 건도 힘든 중개업소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자, 부동산 중개업자 분들이 되게 원성을 사고, 나쁜 사람인 것처럼 항상 언론이나 뭐 이렇게 댓글창이라든가 커뮤니티에서 보면 많이 얘기를 나오는데요. 그래서 나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될래요, 부동산 중개업소 차릴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개업소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중개업자 사장님들이 그렇게 돈 잘 벌지 못해요. 많이 잘 벌면 지금 남는 자격증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땄지만 폐업하고서 중개업을 안 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업이 그렇게 생각보다 돈이 안 되니까 그냥 중개업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지만 중개업 안 하고 다른 일 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은 거죠. 진짜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시절이 좋을 때는 거래들이 좀 늘어나고 할 때는 또 괜찮기도 한데, 힘들 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 시즌에는 뭐 매매도 되고 전월세도 잘 들고 그러면 뭐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시절에는 먹고 안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차가 없이 꾸준한 게 좋은데, 이게 참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자료는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자당 연평균 매매 거래 중개 실적이라 그래가지고 자료를 내놨는데, 자, 중개업자 수, 그러니까 개설 공인 중개업자 수죠. 영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 숫자 대비, 그 다음에 매매 거래 건수를 나눠봤더니 2014년에 11.6건, 2015년 경기가 좋아서 13.1건, 2016년 10.9건, 2017년 9.3건이라 그랬는데, 거래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10건 내. 1년 기준으로 해서 13건이면 1년에 한 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한 건 조금 더 한 달에 한 건 조금 더 했다는 얘기죠. 2017년 같은 경우는 1년에 9.3건이니까 중개업자 평균으로 내면 한 달에 한 건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매매 거래 자체를.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매매 많이 잘 못하고, 거래가 그렇게 중개업자가 너무 많아요. 많으니까 사실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2018년 자료 나오면 더 장난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1, 2, 3월에 거래량이 서울 같은 경우 많이 늘어서 좋긴 했지만, 좀 거래 절벽 온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올 1년 동안 거래를 했어야 되는 양들을 1, 2, 3월에 몽창 뽑아가지고 끝내고, 마무리 한 것일 수도 있죠. 올해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거래 자체도. 예, 이런 상황에서 예, 참 중개업을 올해는 얼마나 중개업 공인중개사 시험 보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뭐 역대 최고 엄청 많이 봤지요. 예. 시장이 좋아지면 공인중개사 응시하는 사람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으면 줄어들고 계속 반복인 것 같습니다. 반복인 것 같아요. 자, 이 중개업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영업력에 딸려 있어서 예. 누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평균적으로 이만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상위 클래스 잘하시는 분들은 1년에 뭐 50건이고 60건이고 100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못하는 분들은 한 건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다가 예, 폐업하고 이제 그런 사실 이렇게 편차가 되게 실질적으로는 심하게 나타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꼽은 이유는 중개업소 개설하지 마세요. 뭐 그런 목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냥 눈길 가는 이 보도자료가 굉장히 여러 언론사에 배포가 되었길래 자꾸 보이길래 그냥 한번 읽어본 부분도 있고요. 이 보면 이 자료가 직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저는 이제 부동산 이런 정보 서비스 업체들의 움직임도 되게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직방이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114에서 이런 자료들 많이 냈었는데 아마 이 자료를 함영진 씨 예, 그분께서 많이 만들었었나 봐요. 예, 데이터랩 부동산 114가 저기 현대산업개발 쪽으로 넘어갔죠. 예, 원래 미래에셋 쪽에 있다가 넘어가고 나서 그 함영진 연구원, 예, 연구소장, 예, 그분께서 직방으로 옮겨왔다라는 기사가 보이더니, 예, 요새는 이제 직방의 이름을 달고 이런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예. 굉장히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해서 예, 한번 좀 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아마도 부동산 별별수다 녹화를 오전에 할 것 같아서요. 만약에 부동산 뉴스를 읽더라도 오후 정도 읽을 것 같은데 내일 부처님 오신 날 이래서 아마 언론사들도 뉴스들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내일 오후에 봐서 뉴스 별로 없다고 하면 그냥 부동산 별별수다 정도로 대체하고 수요일 날에 다른 뉴스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부동산TV 구독자가 27,000명을 넘어섰네요. 예. 3만 명의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